압도적 뉴스 콘텐츠 3프로 뉴스룸, 안녕하세요. 이주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권순우 기자입니다. 요즘에 부동산 관심 좀 많은 것 같지 않습니까? 아, 슬슬 바닥설도 좀 나오고. 근데 사실 부동산은 항상 이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좀 갖고 있습니다. 제가 느낀 거는 예. 저희 압권 채널에서도 부동산 관련 콘텐츠를 2개 올려놨더니 그게 또 조회수가 또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요. 부동산을 좀 다뤄야 되나 그러니까요. 라는 생각도 네. 좀 드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좀 다른 데 일정이 있어가지고 빠졌더니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놓치지 않을 거예요. 내일 또 나오셔야죠. 네, 내일은 또 아침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오후 뉴스들 저희가 하나씩 준비했습니다. 자, 어떤 뉴스가 있을지 첫 번째 거부터 한번 볼까요? 네, 첫 번째 뉴스는 알리페이 관련한, 알리랑 쿠팡 관련한 얘기죠. 와, 정말 쩐의 전쟁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이 제목 한번 보세요. 영원한 1등은 없다. 쿠팡과 알리 쩐의 전쟁에 돌입한 거 아니냐라는 평가가 요즘에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일단 오늘 나온 뉴스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뉴스가 뭐냐면 쿠팡이 앞으로 3년간 3조 원 이상 투자해서 2027년까지 로켓 배송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아파트 구할 때 그 예전에는 뭐 스세권, 맥세권, 이래서 스타벅스 가까운 곳, 맥도날드 가까운 곳 이랬는데, 요즘에는 쿠세권 많이 쓰죠. 아, 이게 약간 잘리긴 했는데 어쨌든 이 쿠세권을 지금 점점처럼 있는 걸 전국으로 확대하겠다. 3년 동안 3조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투자 계획 내용을 보면요, 풀필먼트 센터를 앞으로 8개 이상 늘리고, 이거 되게 큰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배송 네트워크를 고도화함으로써 로켓 배송 가능 지역을 전국 260개 시군구 가운데 182개로 늘리겠다는 게 골자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두 가지 뉴스가 나왔다 그랬잖아요. 이 뉴스가 나오자마자 또 무슨 뉴스가 나왔냐? 바로 알리에서 반경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알리익스프레스가 오늘 오전에 K베뉴 입점사의 수수료 면제 정책을 내년 6월까지 지속하겠다. 오, 내년 6월. 원래 이게 당분간 셀러들한테 수수료 안 받을 기회가 있었는데, 예. 이 당분간이 그러면 언제까지냐를 몰랐었잖아요. 뭐 한 달이냐 두 달이냐 그랬었는데, 이거를 내년 6월까지 지속하고 국내 판매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온라인 플랫폼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늘어나려면 거기서 판매하는 판매자가 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 처음에 플랫폼이 이 고객을 확보할 때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쪽은 사실 소비자이기도 하지만 판매자 쪽입니다. 셀러분들은 엄청나게 지원하는데 그걸 지금 하겠다는 거죠. 내년 6월까지 우리 수수료 안 받을게. 와, 그러면 여기서 번 돈은 고스란히 이 셀러분들의 수익이 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금 그러면 쿠팡이 왜 이런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해서는, 원래 쿠팡은 신규 물류센터 투자를 계속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올해 초만 하더라도 유통업계에서는 올해 신규로 물류센터 건립을 위해서 쿠팡이 약 7천억 원 정도를 투자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돌았었거든요. 그리고 이걸 또 모두 비수도권에다 질 예정이라고 했던 거고요. 그럼 이 7천억 원이라고 하면 3년 정도 치면은 한 2조 넘는 돈이죠. 예. 근데 이번에 나온 걸 보니까 3조 원 넘게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뭔가 이제 알리익스프레스가 공격적으로 우리나라에 진출하려고 하자 그것을 견제하려는 이 의도가 분명 있어 보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얼마 전에 이제 1조 5천억 원을 앞으로 3년 동안 투자해서 국내에 있는 물류센터를 만든다는 계획을 발표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알리는 얼마 전에 10억 팡팡 프로모션 혹시 하셨어요? 아니요, 뭔지 몰라요. 10억 팡팡 프로모션이라고 해서 지금 18일부터 며칠까지지 꽤 오랜 기간 동안 1000억 세일 페스타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0억 팡팡 프로모션에 참가한 분들 가운데 100만 원짜리 쿠폰을 받은 분이 111분 정도가 계십니다. 100만 원. 100만. 보통 우리가 이런 좀 고가의 쿠폰을 뿌리면 뭐 사용 한도 얼마 이런 거 해놓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얼마 전에 압권 채널에서 네. 무려 엔비디아의 GPU를 배우고 경품을 했는데 사실 첫 달 1000불짜리였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한 개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번에 그 쿠폰은 100만 원 다 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증샷에 뭐 내가 에어팟하고 TV 샀는데 2만 원에 샀다. 100만 원 쿠폰 사용해서 이런 인증샷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었는데, 그만큼 지금 쩐의 전쟁이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움직임을 좀 보고 나니까 쿠팡이 지금까지 한 12년 넘는 기간 동안 물류센터를 짓기 위해서 투자한 금액이 대략 업계에서 알려지기로는 6조 원 넘게 투자했다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겨우겨우 이제 흑자에 돌아서서 돈을 벌기 시작한 게 이제 1년 남짓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돈을 벌기 시작했는데 막
알리가 다시 뛰어들게 되니까 이걸 또 견제하기 위해서 쿠팡도 엄청나게 많은 돈을 쓰게 되고 그리고 알리익스프레스도 이 시장을 뚫어보겠다면서 일단 물류센터에 1조 5천억 원, 그 외에 나머지 소비자와 셀러들에게 투자하는 비용들 이런 거 따져보면 진짜 엄청난 쩐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뭐 누가 이길지는 알 수 없겠습니다만 요즘에 이 모습을 보면서 다른 유통사들 있잖아요. 예. 다른 유통사들의 고민이 좀 깊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어차피 경쟁할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고민은 별로 없는 것 아, 같습니다. 그런가요? 예. 근데 사실 지금 이 시장에서 굉장히 어떻게든 이제 쿠팡의 경우에는 그나마 시장을 장악하면서 어느 정도 시장 지배력을 갖게 됐잖아요. 예. 하지만 유통사들은 이 쿠팡과의 싸움에서 지게 되면서 결국은 되게 힘든 시기를 여전히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롯데쇼핑도 뭐 거의 진짜 지난 10년 동안 80% 빠졌고 이마트도 계속 빠지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들이 전쟁을 하면서 결국 소비자 가격을 계속 낮추는 노력을 하게 되면 예. 사실 본인들 오프라인 매장 또 안 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와 이게 우리가 여기서 그러면 추가로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나? 그럼 우리가 추가로 고객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되지라는 고민들이 상당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부분이 저는 한 2, 3년 후에 유통이 좀 어떻게 변할까가 되게 궁금한데요. 네.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 이제 쿠팡이 적 잡으면서 쩐의 전쟁할 때 그 오프라인 주로 하던 업체들이 많이 투자를 했었잖아요. 네. 그게 한 3년 정도 지난 지금에서 봤을 때는 쿠팡의 완승으로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이제 판이 끝났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새로운 그 알리라는 경쟁자가 돌아왔고 네. 오프라인 업체들은 오히려 오프라인 쪽을 강화하는 쪽의 전략들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뭔가 좀 경험이라든지 네. 뭔가 재미라든지 그러니까 놀러 오는 공간을 만들기 위한 부분들이 이번에 주로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얘기는 한 2, 3년이 또 지났을 때 지금 오프라인을 강화하는 모습들이 좀 어떻게 나타날까에 그러니까요. 대한 다른 사이클의 모습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뭐 HYJ님이 권 기자가 딴지 건다 그러는데 딴지 거는 건 아니고요. 그 지금 이조 기자가 얘기한 부분들은 맞죠. 네. 그럼 오프라인 회사들이 그럼 온라인에서 반격할 거냐? 네. 라는 부분에서는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오프라인에서 어떤 경험을 줄 것인가는 우리 입장에서는 네. 또 재밌는 그렇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야 온라인에서는 쿠팡으로 사는데 우리 주말에 뭐 하고 놀지? 네. 라고 했을 때 뭐 어떤 또 재미를 제공하려고 할까? 이런 부분들을 좀 흥미롭게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유통업체들에게는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네. 지금까지 유통업체들을 취재한 바에 따르면 제가 생각하기에 유통업체들이 그럼 해나가야 될 거는 결국은 우리 한 수년 전에 많이 했었던 그 옴니 채널 있잖아요. 예. 이게 좀 돼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경험을 높이고 실제로 내가 그 재밌는 공간에 가서 그 사실 소비를 해야 되잖아요. 공간만 제공해주고 돈 못 벌면 안 되잖아요. 그쵸. 소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온라인에서의 경험과 오프라인에서의 경험이 일치가 돼야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 유통업체들은 그게 잘 안 되거든요. 내가 이제 오프라인에서 뭐 좋은 물건을 봤는데 비싸. 막 온라인 갔더니 좀 싸. 아, 이거 어디서 사야지. 근데 또 네이버 가보니까 더 싸. 그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오프라인 경험을 높여주는 건 높여주는데 우리가 정말 수년 전에 얘기했던 그 옴니 채널이라고 했던 그 개념. 그게 잘 들어간 오프라인 전략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두 번째 뉴스는 테슬라가 자율주행 서비스인 FSD를 한 달간 무료로 제공한다. 라는 보도가 어제 좀 나왔었는데 어제 밤에 좀 나왔었는데 이걸 보고서 관점들이 다르다는 게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네. 일단 로이터 통신에서 보도한 거는 일론 머스크가 소셜 미디어 X에서 이번 주 FSD가 지원되는 모든 미국 내 자동차는 한 달간 무료 시험 운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보통 오토파일럿 같은 경우는 무료로 내장이 돼 있는데 FSD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올랐어요. 벌써 그쵸. 12,000달러. 거의 한국 돈 1,600만 원까지 올라와 있었는데 보통 한 1,000만 원 정도 했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한 1,000만 원 좀 안쪽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미국에서 지금 12,000달러 얘기하니까 이제 1,600만 원, 월 한 199달러니까 대충 한 25만 원 정도 네. 하는 건데 이거를 이제 공짜로 주겠다. 그리고 신규 구매자에게는 FSD를 시연해 볼 수 있도록 하라. 이게 이제 일론 머스크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테슬라 진짜 지금 이시님 테슬라 진짜 200이라도 회복하자. 이게 판매가 좀 저조하다 보니까 야 네. 프로모션 올려. 무료 서비스 제공해. 네. 야 FSD 올려.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그동안 가격을 계속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판매량이 좀 증가하지 않다 보니까 무료 시험 운행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쪽을 좀
뭔가 얹어주는 네. 덤으로 주는 이런 전략까지 나온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시각이 있고요. 네. 그리고 반대쪽에서는 야 진짜 FSD 써봤냐? 써봐. 네. 써보면 다를걸? 이라는 시각이 있어요. 사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회사들은 자율주행에 대해서는 조금은 내려놓은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 뭔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데다가 규제 리스크를 감수하기도 쉽지 않아 보여요. 네. 그래서 SDV나 이런 쪽으로 SDV 얘기는 제가 조금 이따 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거의 마지막 남은 자율주행 진영이라고 한다면은 테슬라하고 중국 자동차 회사들 정도와 엔비디아가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는 뭐 직접 자율주행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자율주행 솔루션을 제시를 하는 건데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오히려 지금이 조금은 물 들어온 상황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체 개발을 하다가 안 되면 네. 들어와 거 봐 내 거 쓰라 그랬잖아. 네네. 약간 이런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근데 사실 FSD를 저도 옆에서 한번 이렇게 타보긴 했는데 네. 좋긴 좋아요. 이게 저도 기본적으로 현대차를 타면서 거기에서 그 HDA 네. 하이웨이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HDA만 하더라도 쓰면 진짜 편하거든요. 그럼요. 근데 안 써본 거랑은 또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풀셀프 드라이빙 한번 해보면 진짜 말로만 떠들던 게 아니라 실제로 한 달 동안 사용해보면 이거 못 끊는다. 네. 라는 시각이 있어서 오히려 사용자 경험을 좀 넓히는 측면에서 FSD가 있는 게 꽤 유의미할 것이다. 라는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어쩌면 지금 자동차 산업의 문제가 아니라 한 25년, 26년 요 시점에서 나오는 자동차 산업에서는 지금이 또 하나의 격변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자율주행으로 붐이 확 일었다가 네. 이게 툭 꺼졌다가 그러면서 하이브리드가 갑자기 그랬죠. 올라왔잖아요. 네. 그럼 이 다음은 무엇일 거냐가 굉장히 불확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풀셀프 드라이빙이 보편화됐을 때 테슬라가 다시 한번 네. 역시 테슬라라는 이미지를 줄 것인지. 근데 여기서는 사실 따라올 때가 이제 거의 안 남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한 달이 지났을 때 그 테슬라에 대한 인식이 또 어떻게 변할지도 좀 앞으로 한 2, 3년간의 자동차 산업을 바라볼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5년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 예정되어 있는 시점이길래 그럴까요? 뒤에서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래요? 그럼 그 뒤에서 할까요? 뒤에서 어차피 그냥 그럼 하시죠. 바로 그럼 이어서 가보시죠. 네. 오늘 현대차가 얼마야? 26조 투자하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3년간 국내에서 8만 명을 고용하고 68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대규모 투자 채용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이게 26조는 딴 거 더해서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핵심이 뭐냐면 채용에 있어서 전동화 및 SDV 가속화 등 미래 신사업 분야에 집중하겠다라는 얘기가 또 있고 전기차 전용 공장의 신증서를 중심으로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제일 잘 팔리는 거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전기차의 성장세는 둔화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시점에 투자하는 것의 결과가 언제쯤 나올 거냐라고 생각해 본다면은 한 2, 3년 후에 나온단 말이에요. 네. 거기다가 지금 글로벌 OEM들이 지금 자동차 산업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지는 않지만 SDV,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Defined Defined Vehicle. Vehicle. 네. 그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다 25년입니다. 그럼 벤츠, BMW, 도요타, 폭스바겐, 현대차 다 25년이에요. 네. 그럼 25년에 뭔가 짠하고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마케팅을 하면서 드라이브를 걸 거란 말이에요. 근데 SDV를 통해서 뭘 보여줄 수 있는지가 굉장히 좀 불확실한 상황이고, 뭐 예를 들어 현대차 기아죠, 기아. 네. PBV 같은 것들이 본격적으로 양산되는 시점이 또 26년입니다. 그러면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돈을 한번 왕창 때려 박아 보겠다라는 네. 전략이거든요. 그럼 지금의 자동차 산업에서는 예전에 뭐 자율주행한다고 뭐 움직이는 모빌리티니 그런 얘기하다 확 올랐다 지금은 좀 잠잠해져 있는 상황인데 네. 제가 아까 그 유통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드렸던 게 이걸로 온라인에다가 때려 박았다가 지금 왕창 깨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서 오프라인을 강화하는 투자를 지금부터 하고 있었을 때 한 2, 3년 후에 어떤 모습으로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인가 라는 부분이 잘 보이진 않아요. 네. 근데 거기다 돈을 이렇게 그만큼 투자를 하면 보여지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전기차 전용 공장을 신증설 해가지고 왕창 나오는 시점이 26년인데 그때까지 지금 분위기 비슷하면 진짜
정말 힘들어지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전기차 뭐 성장률 다시 안 돌아서고 그런 상황이 되면은 생산량 왕창 늘리는 시점에서 진짜 어려운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겠네요. 네. 반대로 진짜 이게 전기차가 대중화가 되고 SDV를 통해서 모빌리티 서비스가 막 나오고 여기에 테슬라 FSD 경험을 막 가진 사람들이 이거 없이는 운전을 잘 못하겠다라는 분위기가 그 시점에 다시 형성이 된다면 지금하고는 또 완전히 다른 경쟁 구도가 형성이 될 거라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현대차에서 주력으로 하고 있는 게 SDV하고 그 H2 그리드 솔루션이라고 그래서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면서 수소를 연계하는 프로젝트에 또 엄청난 투자를 하기로 했어요. 네. 그럼 지금 수소에 대해서 지금 수소 누가 해?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여기다가 몇 조 원 쏟아 부어가지고 하면은 25년, 26년, 27년에는 뭔가가 나온다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엔비디아가 AI 반도체를 잘하는 건 되게 옛날 얘기입니다. 네. 예전부터 잘 되다가 어느 시점이 지났을 때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게 확 가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트렌드들을 이 투자 계획 너무 장기라 뭐 단기 투자적인 측면에서는 별 도움이 안 되겠지만 네. 이 결과물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가 굉장히 좀 흥미롭게 지켜볼 수 있는 포인트가 돼요. 여기에 더해서 오늘 LG그룹이 5년간 100조 투자하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100조요? 근데 이거 100조 많은 거 아닙니다. 아, 그래요? 예, 그전보다 조금 줄어든 상황인데 어. 여기에 투자액이 어디냐면 인공지능과 바이오 클린테크 쪽. 클린테크. 예, 그런 쪽에 투자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LG 했을 때 인공지능 떠오르는 거 있으십니까? LG의 인공지능. 바이오, 클린테크. 아, 바이오는 떠올라요. 바이오는 LG 화학의 저기 있잖아요. 제약 사업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좀 아는 사람들은 알죠. 아는 사람만 합니까? 예. 근데 이 분야에다가 투자액의 절반을 쏟아붓겠다는 거는 지금 LG에서 잘 보여지고 있지 않은 인공지능 바이오 클린테크 쪽에 어떤 사업이 쭉 올라올 거란 얘기예요. 네. 그럼 이게 어떤 모습으로 올라올지와 그리고 이게 올라왔을 때 어떤 경쟁력을 보일지가 네. 어쩌면은 한 내년 내후년쯤에는 화두가 될 만한 이슈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그 뉴스를 보고 그러니까 뉴스를 보면서 투자를 하기에는 굉장히 좀 불안한 측면이 있어요. 그렇죠. 보통 다 아시잖아요. 뉴스 나오면 팔아야 된다고. 네. 그러면 뉴스 전에 어떻게 알 수 있냐라는 거는 미공개 정보를 가지고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기업들은 뭐 오늘 뉴스 나오니까 일을 하고 뉴스 안 나오니까 일을 안 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꾸준하게 무슨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수면 위에 드러나게 되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올해 나왔던 다양한 사업 계획들이나 투자 계획들을 보면서 앞으로의 어떤 산업 변화를 좀 한번 그려보는 것도 굉장히 흥미롭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와, 그렇군요. 사실 제가 2008년에 졸업을 했는데 예. 생명과학과 출신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선배를 1년인가 2년 후에 한번 만났었어요. 그러니까 2009년인가 아마 그때쯤이었었어요. 2009년, 2010년 이쯤이었었는데. 네, 그러니까 저희 과 선배가 생명과학과 출신 선배가 딱 이제 명함을 내밀었죠. 예. 삼성인 거예요. 아니 생명과학과가 삼성에 왜 이랬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바이오 에피스. 아,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장기적인 기업의 계획 하에 이제 인재 채용하고 연구개발 진행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수면 위로 드러난 거는 2010년대 후반이 그쵸. 됐었잖아요. 예, 예.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도 기업이 계획하고 있는 것 가운데 어떤 것이 실제로 사업화에 성공하는지를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비슷한 맥락으로 우리가 좀 기업을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 꽤 흥미로워요. 네. 진짜 뭘 보여줄까 좀 기대도 좀 되고. 네. 그리고 뭐 안 되면 진짜 지금 마트들이 이렇게 돼 있는 거는 네. 3년 전 그 온라인 대전에서 패배했던 모습의 결과물로 이렇게 내려와 그렇죠. 있는 거고 여기서 전력을 바꿨을 때 진짜 아까 이주호 기자 얘기대로 옴니 채널이 안 돼서 완전히 무너져 버릴지 네. 아니면 오프라인 채널을 통해서 최소한 반등이라도 할 수 있을지의 변곡점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오프라인 마트들도 지금이 저점이라고 감히 기원합니다. 감히 기원을 해요. 예. 네. 자, 다음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순서대로 갈게요. 준조세가 이제 곧 줄어든다고 합니다. 준조세라고 하는 거는 사실 우리가 그림자 조세라고 해서 굳이 이 돈을 왜 나한테 뜯어가지라고 하는 약간 준조세 성격의 세금을 말하는데 예컨대 여러분들 항공료에 출국 납부금이 있다는 거 아셨습니까? 저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출국을 할 때도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출국할 때 돈 내야 된다 이런 거고 또 국제 교류 기여금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여권 만들 때 돈 내는 거 있었습니다. 이런 예. 것들 인하를 해준다는 건데요. 사실 이게 이런 준조세 성격들의 이런
법정 부담금들이 사실 옛날에 경제 개발 시절에는 우리가 이제 돈이 나올 곳이 거의 없으니까 이런 데서 이제 조금씩 모아서 이제 그 산업을 도와주고, 예컨대 이제 영화 발전 기금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영화관에 갔을 때 일부분을 떼서 이제 영화 발전 기금에 저장해 놨다가 그 돈으로 이제 영화 산업 육성하는 데 썼던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굳이 지금까지 걷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철폐한다는 게 오늘 나왔습니다. 자, 일단 그 말씀을 드리면 화면 함께 보시죠. 그래서 전력기금 부담금 이 없어지게 될 거고요. 출국 납부금, 뭐 영화 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이게 이제 영화 발전 기금이고요. 국제 교류 기여금, 뭐 여기에다가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학교 용지 부담금, 이런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좀 맥락을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국제 교류 기여금은 이제 여권 발급할 때 15,000원 뗀다 그랬잖아요. 이게 1990년대 초에는 해외 여행 가시는 분들은 부자, 여행 못 가는 분들은 안 부자. 이래서 그러면은 야, 부유한 사람들한테 돈을 걷어서 국제 교류와 그리고 예술 교류를 좀 활성화하자는 측면에서 이제 떼는 게 시작이었는데, 지금까지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이제 해외 여행객이 2천만 명에 달하니까. 그래서 이제는 없어져야 된다는 게 지적이 있었고, 출국 납부금의 경우에는 출국자에게 이게 관광을 진흥하는 목적과 질병을 퇴치하자는 목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질병이라고 하는 거는 해외 나갔다 왔을 때 국내에 없었던 그 병원균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목적으로 떼었던 건데, 이런 것도 사실 지금 떼야 될 부담금은 아니니까 이런 걸 없애자는 거고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걸로 인해서 두 가지 정도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로 이겁니다. 약간 비판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담금을 경감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연간 2조 원 안팎의 경감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럼 이 경감액으로 국민들이 얼마나 체감할 수 있을 것이냐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영화 발전 기금을 이제 없앤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영화관 티켓이 줄어들 거냐? 아니면 영화관 티켓 가격은 그대로고 기업이 그것을 가져갈 것이냐, 이 부분인 거죠. 사실 지금은 그러면 영화 발전 기금을 떼어줄게 까지는 이제 할 수 있는데, 법으로 할 수 있는데, 너는 영화 발전 기금까지 영화 표값을 내려, 이건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과연 소비자에게 갈 것이냐 아니면 기업에게 갈 것이냐,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영화 발전 기금 낮으신 거 아는데 몇백 원밖에 안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 이제 소비자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논의가 있었는데 약간 유야무야 사라진 게 있어요. 요즘에 그래요, 영화 발전 기금이 필요 없는 것도 알겠는데 사실 OTT 쪽으로 좀 원래 이런 것들이 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논의가 있긴 있었는데, 결국은 영화 발전 기금이 사라지는 쪽으로 사라졌고요. 자,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 전기 많이 사용하는 산업들 있잖아요. 예. 반도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이런 쪽은 확실히 좀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작년에 전기요금만 3조 원에 달했을 것으로 추산이 되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이 1%포인트의 전력기금 부담금만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연간 300억 원에 달하는 전기요금을 덜 내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 철강사도 마찬가지로 많은 전기요금 절감 효과는 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저도 뭐 항상 듣던 대로 반정부. 그러니까 이게 네. 일단은 이 부담금을 없애는 부분들은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네.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부담금이라는 것이 어떻게 잘 사용되고 있는지가 제도적으로 감시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갖고 이게 나라에서 강제적으로 걷는 거라 그러면 차라리 세법을 개정해서 네. 세금으로 사용하고 국회 인증을 그렇죠. 받고 이런 것들을 해야 돼요. 네. 근데 그 부담금이라는 게 일종의 좀 쌈짓돈처럼 쓰이는 경향들이 좀 있어서 네. 이거의 운영의 투명성을 위해서는 부담금을 없애고 정식 제도화를 시키는 게 맞아요. 이게 1차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네. 근데 거기서 좀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거를 돈에는 다 꼬리표가 있어요. 네. 다 이걸 받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담금이라는 거를 걷는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가 나오지만 쓰는 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는 쪽을 예로 들면은 그냥 사례만 드는 겁니다. 네. 그 담배를 펴서 건강정진 부담금이라는 게 거기에 쏙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담배 피는 사람들한테 그 부담금을 슬쩍 빼서 어디다 쓰고 있었는가라고 네. 보면은 뭐 예를 들면은 난임, 임신이 잘 안 돼가지고 좀 우울증을 안고 있는 그런 분들의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네. 그런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자금에 건강증진 부담금이라는 게 일부가 쓰여요. 그러면은 이런 목적으로 있는 이 사업에 들어가는 사실상의 예산이 삭감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그냥 삭감돼도 괜찮은 건가요? 이런 문제가 있고 네. 또 하나는 뭐 예를 들어서 전력산업 전기요금에 들어가면은 전력산업 기반기금 부담금 네. 뭐 우리는 뭐 듣도 보도 못했는데 그렇죠. 그냥 전기요금 낼 때 그냥 얼떨결에 뜯기는 그런 세금이에요. 네. 세금인데 이름은 부담금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주로 어디다 많이 사용하냐면은 중소기업이 이제 설비를 깔았을 때 전력을 너무나 많이 사용하고 막 그랬을 때는 이 설비를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교체를 할 때 좀 부담이 돼가지고 전력 효율이 높은 설비로 바꾸겠다. 그러면 여기에 부담금의 일부를 지원을 해줘요. 그러면은 여기서 전력 사업금에 왜 갑자기 뭐 말도 없이 그렇게 돈을 뜯어가? 이것도 네. 문제가 있어서 이거를 좀 바꾸긴 바꿔야 되는데 그러면은 중소기업들이 전력 설비를 바꿔주는 부분들을 바꾸는 게 네. 그거는 지원할 필요가 없는 것인가? 그건 아니죠. 라는 게 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부담금과 관련한 제도는 방향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근데 이것을 줄였을 때 그러면 부담금이 어디가 쓰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고 네. 여기에 필요한 게 있다면 예산 배정이 가능한 것인가 그렇죠. 라는 부분들까지 패키지로 같이 가야 돼요. 음. 근데 이번에 나왔던 내용들은 이제 부담금을 없애는 쪽으로 얘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이게 그 이신님이 실제로는 다른 좋은 쪽에 쓴다는 거구만이라고 하셨을 때 이게 부담금이라는 거에 문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좋은 건지 네. 아니면 정부에다 빨대를 꽂아가지고 부담금을 쪽쪽 빼먹고 있었던 건지 구분이 안 된다는 거죠.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 네. 구분을 해가지고 지원해야 될 거는 예산으로 지원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까지 패키지로 함께 가줬으면 좀 더 좋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삼프로 TV는 어디 좀 부담금 좀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얘기 실제로 있어요. 그래요? 영화 발전 지능 그런 것도 거기 들어가는 부담금도 하긴 우리도 미디어 우리나라의 콘텐츠인데. 그 독립 영화라든지 네. 여기에 이제 상업적으로는 좀 성공할 가능성이 낮지만 다양한 영화를 만들어서 보고 싶다라는 수요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다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 부담금 안 받으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들도 네.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럼요. 네. 근데 그거를 그게 진짜 가짜는 거 가지고 대충 서류만 내갖고 슬쩍슬쩍 아는 사람 통해서 빼먹고 있었다. 네. 그런 것들은 또 바로 정리를 그렇죠. 해줘야 되고 네.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준비한 뉴스는요. 애플페이 도입 1년 편하다는데 왜 다른 카드사들은 안 하나? 그 이데일리의 분석 기사가 있는데 이거 굉장히 좀 흥미로워서 좀 가지고 왔습니다. 애플페이 상륙한 지 1년이 지나고 아이폰 이용자들의 만족도는 좀 높습니다. 네. 근데 여기가 왜 그렇게 현대카드만 되고 다른 데는 안 하냐? 라는 얘기가 일단 애플페이는 기본적으로 NFC 단말기 띡 그죠? 그렇죠. 띡 네. 요거 그러니까 교통카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띡 하는 방식인데 이게 일반 음식점이나 카페 같이 그런데 보통 우리가 카드 긁어서 쓰고 푹 찔러서 쓰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는 마그네틱 보안 전송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예를 들어 삼성페이 갖다 대면 조금 있다가 결제되는 것처럼 네. 띡 이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띡 하는 단말기가 보급이 거의 한 10% 정도밖에 안 돼 있어요. 아, NFC가요? 예. 그러면은 애플페이의 결제를 위해서 띡 단말기를 전국의 나머지 90%에 설치할 것인가? 이 부분에서 아직은 조금 걸리는 게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저는 그러니까 이거 우리나라 너무 갈라파고스처럼 애플페이 도입 안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동의가 가는데 사실 애플도 되게 얄미운 게 있는 게 사실 애플페이를 NFC로 하잖아요. 띡 요 방식으로 네.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띡을 제일 많이 쓰는 데가 어디입니까? 버스요. 교통카드. 교통카드 안 해주죠. 근데 안 해주잖아요. 네. 그거 왜 안 해주냐 그랬더니 또 무슨 보안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안 해줘요. 네. 그러니까 정작 자기들의 NFC에는 다른 서비스들을 오픈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애플이 사용하고 있는 NFC를 사용하기 위해서 단말기는 바꿔달라고 애플에서 직접 요구하고 있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 카드사들 입장에서는 그럼 내가 애플페이를 꼭 도입을 해야 돼? 그렇죠. 라는 고민을 하는 거고 여기에 더해서
그래서 애플페이는 결제 건당 0.15%의 수수료를 받습니다. 삼성페이는 삼성페이의 성격 자체가 갤럭시 폰의 값어치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있기 때문에 네. 삼성페이를 한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수수료를 내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애플페이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 따로 그리고 거기에 그 0.15%를 따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카드사들 입장에서는 별로 먹을 것도 없는 게임에 네. 0.15%를 추가로 납부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까지 결제가 잘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물론 현대카드는 애플페이를 도입해가지고 조금 재미를 보긴 했어요. 해외 결제. 네. 해외에 나가서 결제하는 금액이 무려 75%나 급증을 했습니다. 물론 다른 카드사들도 한 40% 정도 늘었어요. 네. 해외에서 많이 쓰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인센티브가 있는데 네. 과연 이걸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좀 있고 사실 우리나라 카드 업계는 좀 이렇게 혁신이라든지 뭔가를 좀 투자해서 뭐 하기가 되게 애매한 게 먹을 게 별로 없습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많이 나올 기사인데 네. 드디어 가맹점 수수료율을 결정하는 그 3년에 한 번씩 오는 해가 올해입니다. 아. 그러면 이제 가맹점들과 카드사들이 또 이제 전쟁을 벌일 건데 네. 그 전쟁의 시작으로 한국 마트협회가 그 롯데카드 본사 앞에서 롯데카드 가맹점 해지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래고 야 이제 또 이제 힘든 업체들이 가맹점 수수료를 낮춰달라고 하는구나 네.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런 얘기를 하기 좀 뭐한 게 거의 90% 이상 되는 가맹점들은 이미 사실상 정부가 수수료를 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안 하겠다, 뭐 가맹점 해지하겠다라고 얘기하는 업체들은 연매출 30억 원 이상 되는 업체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숫자가 좀 적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진짜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영세 가맹점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인 지원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판단의 영역이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1.5% 수수료가 너무 비쌉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만 보지 마시고 1.5% 수수료를 카드사에서 받아가는 건 맞지만 그 매출에서 1.5%를 정부가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를 해줍니다. 100만 원어치 카드를 긁으면 네. 거기 15,000원은 이제 카드사에다 납부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15,000원, 13,000원만큼은 정부에서 준다고요. 아, 환급을 그러니까 준다고요? 사실상 카드 가맹점 수수료, 그러니까 결제로 인한 수수료 때문에 생기는 비용이 없어요. 근데 받는 건 받는 거고. 그렇죠. 근데 내는 거는 싫고. 요런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양쪽을 같이 보면서 판단해 줄 필요가 좀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3년이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얘기도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서 미리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간략하게 저는 단신성 뉴스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엔화 가치가 끝도 없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오늘 되게 큰 뉴스가 됐던 의외죠. 게 예. 34년 만에 달러엔이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보면은 151.94엔까지 올라갔습니다. 자칫하면 152 갈 뻔했어요. 오. 진짜 갈 뻔했어요. 야, 그 엔화 투자하신 분들 지금 진짜 황당하시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금리 올리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올라가면 올라갈 줄 알았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도 신기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왜 그러냐, 왜 때문에 그러냐 이런 궁금증들이 좀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 니혼게 기자의 신문의 분석이 저는 좀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해드리면 일본 은행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해제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원래 시장에서 기대하기로는 이제 해제하면서 이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흔히 생각하는 대로 금리 인상기에 접어들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생각보다도 금리 인상 되게 천천히 할 거야 라고 하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 시점이 뒤로 밀렸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엔화 약세가 좀 나타난다는 건데, 결국 이제 엔화 약세가 좀 과도하게 나타나게 되면은 결국은 외환 시장에서 또 큰 문제가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시장에서 생각하는 거는 152엔 정도는 진짜 약간 지켜야 될 마지노선 정도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스즈키 슈니치 재무상이 엔화 약세에 대해서 과도한 움직임에는 모든 수단을 배제하지 않고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일종의 구두 개입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2022년에도 일본 정부가 시장 개입에 나섰을 때에도 단호한 조치라는 단어를 썼던 만큼 이번에도 결국은 이 선은 넘기지 않게끔 뭔가 엔화 매수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좀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생각해 보니까 좀 납득이 될 법도 하고요. 결국은 이거 넘겨서 엔화 가치가 더 떨어지면 안 되니까 일본 중앙은행과 그 일본에서도 뭔가 개입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킬 것 같긴 해요. 뭐요? 뭐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과 그러니까 지킬 것 같다. 네, 저는 152에는 막는다. 네, 그 정도는 지킬 것 같습니다. 음. 이게 예.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보지 못한 영역에 갔을 때에는, 그러니까 가보지 못한 영역에 도달하게 되면 그때부터 굉장히 투기적인 자금들이 빠르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152엔을 넘어서 엔화 약세가 크게 떨어지게 된다면 그때 많은 분들이 걱정했던 게 이건 진짜 뭔가 약간 그 예전에 파운드와 공격했던 것처럼 그런 느낌도 조금은 나는 것 같고.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요 선을 되게 좀 민감하게 바라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도 왜 우리가 다 뻔하게 예상했던 일은 그대로 안 되는 경우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150엔에서 금리 인상 진짜 수십 년 만에 하면은 이제 엔화가 조금은 강세가 될 거다. 최소한 뭐 더 그 위가 뚫리진 않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뚫려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글로벌 자금들이 엔화에다 숏을 했나? 그러니까요. 뭐 이런 느낌들도 받고 그 일본이 가지고 있던 펀더멘탈이 생각보다 약한가? 그러게요. 라는 느낌도 좀 있어갖고 야 이거 되게 왜 쉬운 건 없을까 자본시장에서. 그러니까. 금리 인상만 되라 그거 기다리면서 N하고 이제 금리 인하 네. 그러니까 N으로 미국 채권 사신 분들 많잖아요. 양방으로. 네. 그러면 양방으로 먹는 거잖아요. 네. 이거 금리 인상해가지고 환율로 먹고, 그렇죠. 환율로 먹고. 미국은 금리 네. 인하해가지고 채권으로 채권 먹고, 자본으로 금리로 먹고. 먹고. 네네. 그거 기대했는데 지금 양방으로 깨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야 이게 참 진짜 자본시장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려운 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지금 매년 3월마다 열리는 국가발전 포럼에서 그 외국인 미국 기업 단체들과 만나 회담을 가졌다라는 얘기인데 네. 이게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원래 중국 발전 포럼에 이제 미국 기업인들을 이렇게 접대하던 리창. 원래 리창 총리. 네. 그러니까 총리가 원래 하던 건데 시진핑이 한 거. 요거는 1차적으로 더 절실하다. 다급하다. 다급하다. 이거 지금 아이고 저희가 요새 외국인 자금 엄청나게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투자가 정말 많이 줄었어요. 네. 그래서 절실하다가 있고 또 하나는 양회 때 매년 하던 총리 기자회견이 없어졌어요. 네. 그리고 양회에서 이제 법이 하나 통과된 거에 총리의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그 중국 발전 포럼에서 리창 총리가 원래 하던 것조차도 이제 없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야 이게 시진핑 주석의 어떤 권력이 좀 더 강화된 측면이 있다는 점 하나, 그리고 외국인 투자가 어지간히 좀 절실하구나라는 측면이 하나 있는데 사실 뭐 지금 상황에서 그 외국인 투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나마 가서 얘기 들어줄 사람은 뭐 일론 머스크, 팀 쿡. 팀 쿡과 일론 머스크는 좀 그러니까 중국에 팔아야 되는 그렇죠. 사람들. 팔아야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있는데 그럼 중국에서 생산해야 되는 투자가 과연 늘어날 것인가? 지금 거기가 문제거든요. 그러네요. 중국은. 네. 그래서 그 부분은 근데 누가 봐도 거기 좀 들어가기 좀 그렇잖아요. 그거 있다가 또 뭔 일이 언제 뒤통수 받을 줄. 그러니까 이쪽에서 알고. 뒤통수 맞는 것도 맞는 거고 또 미국에서 막 눈을 부라리고 있는데. 네, 그렇죠. 그래갖고 이번에 그 IRA 관련해 갖고 중국에서 WTO에 제소를 했다는 거예요. 네. 미국을. 중국이요? 예.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외교 쪽 하시는 분들 만났는데 예전에는 USTR이 짱이었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 무역 관련해서 뭐 만들고 막 그랬던 게 짱이었는데 네. 그리고 저 뒤에서 자고 있는 애 깨워 보면서 미국 상무부 야 뭐해 그러면 예 할 일이 없었군요. 할 일이 없었는데 네. 지금은 USTR은 요새 무역 뭐 질서 누가 지키냐 됐어 뭐 그렇죠. 어겨도 상관없어. 네. 근데 지원금 누가 줄 거냐 상무부? 상무부. 네. 그래가지고 그 상무부가 좀 더 인기를 얻고 있는 이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도 굉장히 절실하게 좀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는 얘기가 좀 눈에 띄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또 재미있는 뉴스 들고 찾아올 테니까요. 내일도 함께 해주시죠. 3프로 뉴스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